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을 보니까 밤사이에 미국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862.9포인트까지 0.68% 조금 더 강세네요. 그리고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0.16% 그리고 0.95% 각각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경제 퀴즈 정답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또 실수로 누설을 해버린 정답 반도체였고요. 5992 쓰시는 분 5992님께서 이대호 편집장님 정답을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니까 더 헷갈리네요 라고. 예, 반도체 정답 맞습니다. 그리고 2801님께서 반도체죠. 예, 밝은 미소 얼굴 모습을 응원합니다. 승객분들과 함께 잘 듣고 있어요. 안양역 마을버스 힐링 김기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한 2시간 동안 하는데 안양역 마을버스 힐링 김기사님 한 여러 번 왕복하실 것 같은데요. 예, 계속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0838님은 31년 공직을 마치고 벌써 19년 지금은 개인 택시를 성공예감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반가운 빗속을 누비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점차 맑아진다는 청명이기도 하고 식목일이기도 하고 또 반가운 비가 내리는 식목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목일이 제정된 지 한 70년이 넘었는데 당시보다 평균 기온이 3도 가까이 올라서 식목일을 더 앞으로 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각국이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한켠에서는 그 기후 위기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투자의 대상으로도 보는 시각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지구를 살리는 기후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가우스벤처스의 조가연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후테크 이게 조금 말이 어렵기는 한데 최근에 보면 금리도 높고 하니까 경제도 안 좋고 해서 스타트업 투자가 많이 좀 줄었다라고 하는데 기후테크 이쪽으로는 돈이 좀 갑니까? 그러니까 자금 경색은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 이어졌고 예. 특히 최근에는 실리콘밸리 은행까지 파산이 되면서 사실 벤처 시장 자체가 거의 투자금이 말랐다라고 할 정도긴 한데요. 네. 그나마 이런 좀 그 친환경과 관련된 기후테크 쪽은 조금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런 그린이나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한 29조 원 정도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1조 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만한 곳도 올해 1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83곳 정도가 존재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성장한 분야가 수소 연료라든지 그 탄소 배출권을 관리하는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당연한 이유로는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자연 보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네. 그동안에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또는 어떤 개인적인 삶 차원에서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런 자연 파괴나 자연 재해나 기후 변화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역이나 정부나 나아가서는 이제 기업의 인프라 차원에서도 이제 피해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 기업들이 그 보완책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테크라는 이름이 붙는 것 같아요. 기후테크. 근데 이제 그린테크라고도 하고 나아가서 요즘에는 그린 골드러시라고도 부른다면서요. 그만큼 기술 기업들도 몰리고 돈도 몰리고 그런다는 뜻인가요? 이게 그린테크, 기후테크들이 좀 편의상으로 이름을 붙여놓긴 했지만 네. 사실 거의 유사한 그 회사들입니다. 네. 비슷하게 친환경이라든지 탄소 절감 쪽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다 그린테크, 기후테크라고 부르고 있고 네. 워낙 여기에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 요즘에는 소위 그린 골드러시다라는 표현도 그 외신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뭐 단순하게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의 규제나 정책들도 이런 투자금 증가에 좀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2030년도까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가지고서 한 470조 원을 이런 그린이나 친환경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유럽 그린딜 정책이 나왔는데 이게 탄소 중립이나 기후테크 산업에 10년 동안 1조 유로 이게 하나로 한 1,400조 원인데요. 이렇게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각각 그린 이노베이션 또는 뭐 탄소 중립 관련 기술에 뭐 수십조 원을 넣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서 사실 그렇게 되면 기업 차원에서는 손 놓고 있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이제 소위 그린 골드러시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영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 분야도 다양할 거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종류도 다양할 거고 기후테크, 뭐 그린테크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는 하는데 이걸 좀 영역별로 주요한 영역을 좀 나눠서 좀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크게 세 가지 방식인데요. 네. 뭐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든지 간에 기후나 환경 변화나 탄소 배출을 완화할 수 있느냐라는 영역이 있고 또는 그 변화되는 환경이나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좀 따뜻해진 이 온난화에도 적응하는 새로운 식물이라든지 곡물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네. 또는 아예 지구공학적으로 대기나 이 해양 환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뭐 미생물을 좀 증가시키거나 줄이거나 하는 분야들도 그린테크 또는 기후테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편의상 5가지 영역으로 많이 분류를 하는 편인데요. 네. 뭐 재생이나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클린테크가 있고 네. 또 가장 많은 그 기후 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를 포집하거나 저장하거나 감축하는 이 카본테크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또 그 친환경 제품을 만들거나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에코테크, 식품이나 작물 재배에 좀 집중하는 푸드테크, 그리고 뭐 기상 정보를 관측한다든지 탄소의 배출을 관리하는 지오테크 이렇게 좀 편의적으로 나누긴 하는데요. 사실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넓습니다. 맞네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에너지 환경부터 바이오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또는 푸드테크 같은 경우도 좀 포함이 돼서 굉장히 큰 접점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게 소위 이제 대체 에너지 클린테크 그리고 그 탄소를 좀 줄일 수 있는 카본테크 영역들이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종류가 정말 많네요. 넓어요. 그렇죠?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 뭐 이런 식으로도. 근데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있다고 해서 근데 이것도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탄소 네거티브 용어들이 다 하나같이 어렵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을 실리콘밸리 용어들을 좀 가져오다 가져온 보니까 거라서. 예 그렇긴 한데요. 단순하게는 그러니까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면 전부 다 탄소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은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다시 잡거나 줄이는 것 자체를 탄소 네거티브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기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다면 전부 다 탄소 네거티브이고요. 최근에 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DAC라고 하는 기술인데 직접 공기 포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공기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떤 기술적인 또는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직접 포집한다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네. 스위스나 캐나다, 미국에서 이런 DAC 직접 공기 포집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생각해 보면은 엄청나게 큰 공기청정기처럼 생긴 거 상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공기청정기가 빨아들이듯이 정확합니다. 네. 비슷하게 탄소, 이산화탄소 같은 걸 빨아들이는 산업용 초거대 공기청정기. 그걸 이제 DAC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은 예전부터 좀 있었지 않습니까? 좀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60, 70년대 정유공장 굴뚝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예. 거기에 그 앞서 말씀하신 소위 공기청정기 같은 기기들을 붙여서 그 탄소를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노력들은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CCS라고 많이 불렀는데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직접 공기 포집과의 차이점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공장 같은 그 지점에 설치한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도 그
그 새로운 소위 이제 공장용 공기청정기를 돌리는데 화석 연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뭐 돌고 돌아 화석 연료를 쓰는 게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있었고요. 전기를 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 직접 공기 포집이라고 하는 DAC 같은 경우는 그 탄소가 발생하는 지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기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제거하는 기술이고요. 또 시스템 가동 같은 경우도 되도록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방식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 정말 공기청정기처럼 이제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공기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만 걸러내는 방식이 있고요. 또 그 수산화 용액이 이런 탄소와 결합을 하는데 이렇게 그 용액을 화학적으로 뿌려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식, 화학적인 방식 다 동원을 해서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 공장 굴뚝으로 내보내기 전에 아주 성능 좋은 필터를 거기다가 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게 필터로 한번 걸으세요라고 했다면 이제는 어디든지 포집 장치를 세워놓고 공기 중에 있는 탄소 같은 거를 이제 잡아낸다, 빨아들인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탄소를 빨아들이고 잡는 기술 자체도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탄소를 포집했다. 그럼 그걸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마다 좀 가공하고 있는 방향이 다른데요. 스위스에 있는 유니콘 기업 중에 이제 클라임웍스라고 하는 이런 공기 포집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회사 이름 클라임웍스. 네, 클라임웍스입니다. 여기는 이 포집한 탄소를 압력이 굉장히 높은 그 지하 땅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자연적으로 탄소가 광물화되어서 그러니까 일반 뭐 암석 같은 것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그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뭐 5년 정도라고 얘기를 해서 최근에 기사를 보면 이 클라이먹스가 실제로 뭐 3년에서 5년 정도 전에 집어넣었던 탄소가 딱딱한 돌이 되어서 그 사진으로 공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압축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사실 이 탄소가 그 탄소 농도가 높으면 식물들의 생장이라고 하는 게 좀 촉진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예, 오히려 이런 농작물을 재배하는 온실 등에 탄소를 보급하기도 하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네. 그리고 이 클라이먹스가 스위스에 있는 회사인데 그 스위스 현지에 있는 탄산 제조 업체죠. 코카콜라에 납품을 해서 네. 거기에서 탄소가 그 탄산음료 제조에도 직접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아, 탄산음료를 만드는데도 이 탄소를 쓰는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네요. 네, 또 이게 요즘에는 그 탄소 같은 경우도 기업들마다 그 탄소 배출권 거래가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캐나다에 있는 그러니까 카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스타트업은 본인들이 포집한 이 탄소의 양만큼 탄소 배출권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그 크레딧이라고 하는 배출권을 팔고 있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도 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일종의 바우처, 티켓 같은 거를 이제 팔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카본을 포집하는 기업들에게.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스위스 기업이고 클라임웍스, 그러니까 탄소를 포집하는 회사인데 그럼 여기에도 좀 돈이 많이 몰렸을까요? 투자들을 많이 받았을까요? 사실 예전에 이 같은 코너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네. 작년에 이런 그린테크 또는 기후테크라고 하는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게 이 클라임웍스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6억 5천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한 지금 한 8,200억 정도가 될 텐데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 그 투자 유치에서 8,200억 원을 투자 유치를 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캐나다의 카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빌 게이츠나 그 정유 대기업이죠. 쉐보론 같은 곳들이 투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직접 공기를 포집하는 탄소 제거 방식이 워낙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큰 설비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투자 대상이 맞냐라는 지적원들이 있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격리할 경우에 세액 공제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 배경들 때문에 그 스타트업 투자나 산업 전망도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저도 이제 뭐 그림으로나마 좀 봤는데 탄소 포집 시설 DAC,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큰 공기청정기라고 저희가 표현했던 거 집채보다도 크더라고요. 거의 공장 사이즈가 되던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상용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좀 어떻게 나와 있나요? 클라이먹스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에서 15개 지점을 그러니까 보통 스팟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15개 장소에 이런 그 포집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이슬란드에 가장 큰 포집 공장이 있는데 이게 연간 4,000톤 정도의 탄소를 제거 가능한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공간이 충분히 있고 이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시설만 있다면은 뭐 이론적으로는 이런 포집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게 상용화가 되고 있냐에 또 연결지어서 돈이 나오냐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 네. 이미 이런 탄소 배출권 사업이 뭐 크레딧이 나오면 한 달 만에 매진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전자상거래 기업들, 왜냐하면 이제 물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물류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다 보니 네. 이런 전자상거래 기업들 또는 차량을 만드는 아우디 같은 곳들 네. 그리고 반도체나 이런 데이터 시설을 많이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들도 굉장히 큰 손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업들에게서는 이게 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또 기업들이 어떤 규제를 좀 강하게 받을수록 그렇죠, 탄소 포집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또 투자할 수 있는 수요도 생길 수 있겠네요. 또 반대로 이제 탄소를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내뿜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 방식도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뭐 원전, 핵융합, 뭐 소형 원자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과연 클린테크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요 지점은 조금 논란이 있죠. 이제 원전이나 원자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환경에 오히려 위험하고 피해를 준다라는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좀 관점이 아직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에너지 또는 기존의 화학적인 원료들을 대체하는 좀 청정 에너지로서 원전이나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또 기존의 어떤 원전과는 조금 다른 차세대 원전이나 또 핵융합 발전 또는 좀 대형이 아니라 각 거점별로 설치할 수 있는 이제 소형 원자로 같은 것들이 스타트업들이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투자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형 원자로, 요게 이제 SMR이라고 해서 거대한 원전이 아니라 한 집 한 채 정도 크기로 원전을 줄일 수 있다 이거고, 빌 게이츠도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해서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해서 이제 SMR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네. 하는데, 사이즈가 전통적인 원전과 대비했을 때 약 한 5분의 1에서 정말 작으면 한 7분의 1까지도 작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모듈이다 보니까 모듈을 이미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에서 좀 공사 기간이 짧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한 번 뭐 폭발이 일어나거나 누출이 일어나면 피해가 굉장히 큰데 네. 상대적으로 소형이니까 뭔가 사고가 나도 좀 덜 피해를 입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있는 분야긴 합니다. 빌 게이츠가 사실 이런 뭐 환경이나 기후테크에 굉장히 큰 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테라파워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 스타트업은 직접 설립에 관여를 했고요. 테라파워. 예, 본인이 직접 설립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프로젝트 수준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국의 SK그룹들이 한 3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서 네.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테라파워 이런 데다 투자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또 직접 이걸 또 하는 데들도 있고. 근데 이제 핵융합 에너지, 여기도 이제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기술을 개발하려면. 어때요? 좀 투자 상황은? 핵융합 스타트업이 국내에는 많이 안 알려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 30곳 정도가 지금 개발 경쟁에 뛰어들어 있고요. 네. 여기도 구글이 작년에 이런 핵융합 스타트업 테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곳에 투자를 했는데, 당시 투자금 규모가 전체 합쳐서 한 3,20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 테테크놀로지스는 지금까지 누적 투자금만 한 1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요. 네. 또 아마존 창업자였던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서 비슷하게 이런 핵융합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제너럴 퓨전에 투자를 하면서 뭐 빅테크 기업들 또는 이런 유수한 빅테크 창업자들의 좀 돈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테테크놀로지는 TAE, 예, TAE 테크놀로지, 테테크놀로지를 부르는, 여기 이제 구글이 투자를 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좀 헷갈리는 거 하나 짚고 갈게요. 핵융합 방식으로 뭔가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다. 요게 좀 어렵습니다. 핵융합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도 문과생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게 핵융합인 거고요. 핵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뭐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인데, 이게 쪼개지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뭐 물을
그 가열시키고 네. 그 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가져오는 방식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이런 연료봉도 필요하고 장기간 또 이걸 가동해서 태워야 되고 이 연료봉이 나중에는 이제 방사성 폐기물로 나오는 그렇죠. 방식입니다. 근데 반대로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핵들이 융합할 때 그 발생하는 에너지를 뭐 물을 데우고 거기에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이게 사실은 한 60년 전에 이미 그 최초의 핵 융합 반응을 성공한 바가 있는데 뭐 연료봉이 필요가 없고 장시간 가동할 필요가 없고 또 가벼운 것들이 합쳐지면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청정하다라는 그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까지 계속 개발되어 왔고 투자가 늘어나는 영역이고요. 또 이 핵융합이라고 하는 게 그 이론적인 배경으로는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적이고 그냥 소위 얘기하면 뭐 인공태양 기술이다라는 인공태양.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태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원전은 핵 분열 방식,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건 핵 융합 방식. 역시 문과생한테 들어야지 더 쉽게 이게 와닿습니다. 근데 또 안전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혹시나 뭐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사능 물질 같은 거 유출 위험 이런 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자력 발전은 이제 핵 분열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어서 이게 쪼개질 때까지 그 연료봉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가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사실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동을 끄더라도 그 가동이 이제 단기간에 완전히 그 없어지기는 어려운 거고요. 네. 또 연료 봉들을 태우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핵 융합 방식은 그 설명을 보니까 진공 상태의 어떤 큰 공간 안에 작은 수소나 뭐 삼중수소 같은 이 원자 핵들을 뿌려줍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수소들이 만나가지고 융합 반응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하는 아이를 태우는 게 아니라 빈 공간에 연료를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료 주입만 차단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동 중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안전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방사성 폐기물이 그 나오기는 하지만 기존의 원자력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도가 낮다. 보통 이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좀 더 뭐 폭발이나 유출에 대비했을 때 좀 안전하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일반적으로 기업들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21년도에 그 유명한 네이처 저널이 이 특집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요. 핵 융합을 그 기후 변화의 백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21년도니까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인데 기후 변화의 백신. 네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핵 융합 에너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이것이 이제 상업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그동안 그 비교를 하자면 이제 항공 우주 산업 소위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로켓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나 그 정부 정책 기관들이 개발하던 영역이었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스타트업들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핵이라든지 원자력 산업도 그 설비라든지 정부의 인프라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이제는 민간으로 그 산업이 옮겨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산업적으로 좀 성장하는 기점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항상 요 위험성이나 안전성을 여쭤보는 이유가 특히 이제 단어 중에 핵이라는 게 들어간다 보니까 특히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반도 땅에서는 특히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그 핵 융합 기술은 기후 변화의 어떤 백신과도 같은 그게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한 10년 뒤에 갑자기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전보다 이제 핵 융합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미래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원전보다는 핵 융합에 더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 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전쟁 때문에 그 수출길이 좀 막히면서 사실 꽤 많은 기업들이 그 기존의 화석 연료를 좀 사용하는 그 비율이 좀 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가 에너지를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뭐 가스가 아니라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핵 융합 에너지도 좀 주목을 받았고요. 또 기존의 그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것들이 이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인데 우라늄과 플루토늄. 이 러시아가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10%를 차지하고 또 특히나 가장 수요가 높은 고순도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러시아만 유일하게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빌 게이츠가 만들었던 테라파워라고 하는 것도 작년에 러시아 그 전쟁 이후에 우라늄 공급이 안 돼서 원자로 개발이 2년 정도 지연된 바가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원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핵융합이 좀 주목을 받았고 또 핵융합 같은 경우는 우라늄이 아니라 그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많이 있는 리튬이나 중수소를 활용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리튬이나 중수소 같은 경우는 뭐 땅이나 심지어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어서 좀 더 원재료 불안이 적고요. 알려지기로는 일반적인 가정 욕조 그 절반 분량의 바닷물에서 추출하는 그 수소를 가지고서 한 사람이 한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떤 그 국제 정서 불안 시에 원재료 수급이 좀 수월하다라는 아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정 원재료에 좌우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대체선이 확실히 있는 핵융합 발전 방식이고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그 챗 GPT 만든 회사죠. 오픈 AI 여기 설립자인 그 샘 알트먼 뭐 챗 GPT 아버지라고도 하는데 샘 알트먼도 핵융합 기술에 관심이 많다 하더라고요. 샘 알트먼이 오픈 AI를 제외하면 자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 회사 또는 분야가 이 핵융합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헬리온 에너지라고 하는 그 미국의 2013년도에 설립된 핵융합 스타트업인데 여기에 4,9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했던 모든 투자 중에 가장 큰 규모이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 투자 라운드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간단하게 캐치프레이즈를 말씀드리면 인류가 필요로 하는 생산량까지 핵융합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그만큼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전기를 만들고 이게 단순히 어떤 실험적인 그 용량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또는 대중적으로 활용한 그 활용 가능한 규모까지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아하. 사실 샘 알트먼이 그 이번에 챗 GPT가 대박 나가지고 오픈 AI 요 지분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근데 오픈 AI는 거의 지분이 남아있질 않다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군요. 핵융합 기술.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와 있는지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핵융합 발전을 이루려면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재료 수급은 상당히 쉬운 편이고요. 네. 근데 다만 숙제가 섭씨 1억 도라고 하는 온도를 도달해서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1억 도. 네네. 1억 도. 섭씨 1억 도. 와. 그냥 숫자로만 들어도 어렵겠구나라는 그렇죠. 네, 직관적인 해석이 되는데 이 1억 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그 수소라고 하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점화가 돼서 핵융합 반응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그 시점이 섭씨 1억 도라고 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샘 알트먼이 투자한 헬리온 에너지라고 하는 곳이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이 1억 도를 달성을 해서 핵융합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실제로 그 보통 그 부산항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선박용 컨테이너 하나를 가지고서 네. 최대 50메가와트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기술까지는 보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게 일반 대중들이나 일반 기업들이 쓸 수 있으려면 한 2040년도까지는 한 17, 8년 정도 더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그 분석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핵융합 발전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한 30개가 넘다 보니까 그 시기는 조금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용화, 상용화되는 게 최소한 2040년. 물론 이제 당겨져야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니까 기후변화의 백신을 개발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될 거고 앞에서 그 오픈 AI의 샘 알트먼 이야기를 했는데 인공지능이랑 이 핵융합 에너지랑
이게 어떻게 맥이 좀 닿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 노트북도 가동하려면은 그 안에 에너지 발열이 굉장히 많이 되고 전기가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센터인데 네.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기는 당연히 이제 비용으로 다시 환원이 되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를 싸게 공급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더 싸게 돌리고 그렇게 해서 AI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이제 AI 기업들의 숙제이고요. 실제로 이 헬리온 에너지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초기에 이 프로토타입 핵융합 발전이 개발이 된다면 가장 많은 그 B2B 소비자는 데이터 센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테크놀로지스에 투자를 하기 전부터 이미 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원자로의 계산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워낙 그 융합에 들어가는 실험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연구원들이 분석하는 것보다는 뭐 AI나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게 훨씬 좋다 보니까 이런 그 기술 적용에도 AI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탄소를 직접적으로 포집하는 거 그리고 핵 융합 방식으로 친환경으로 발전하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그러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국내에서도 워낙 산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 산불이 나는 지점을 빠르게 그 확인을 하거나 또는 산불 피해의 규모를 정확하게 점검을 하거나 또는 산불 피해가 난 지역이 회복하는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결국 사람의 눈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제 기후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분야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고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파차마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존 열대우림 같은 큰 산림 지형을 뭐 드론이나 항공사진이나 위성 같은 것들로 찍어서요. 이걸 AI로 분석해서 3차원 그 숲 지도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나무 크기에 따라서 그 수령이 어떠한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또는 가뭄으로 인해서 나무가 줄어들지는 않는지, 또 심지어는 나무가 이 정도 있으면 탄소가 얼마나 절감되는지까지 분석을 하는 기업이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분야를 좀 뭐 기후 인텔리전스 또는 그린테크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파차마라는 회사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그렇죠? 파차마. 네네. 여기가 아까 그 뭐 숲의 탄소 제거를 모니터링하는 회사. 예. 근데 여기가 뭐 설립한 지 4년 만에 1,000억 원 투자를 받았다고요? 파차마가 굉장히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했고요. 예.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 그 기후 공약 펀드라고 하는 이 기후테크 전문 펀드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파차마에 크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업들이 이런 그 지도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느냐라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탄소를 측정한다라는 부분이 좀 키인데요. 예. 그러니까 숲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냐라는 걸 측정하는 것은 다시 말해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파차마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그 산림에서 소화할 수 있는 탄소량을 측정한 다음에 이 탄소 배출권, 그 크레딧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그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탄소 절감이 가능한 공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랑 너희를 연결해 줄 테니 이런 산림 복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배출권을 가져가라 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아마존에 있는 그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회사들을 중개를 해서 여기에서 절감되는 탄소량만큼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가게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에어비앤비,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80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고객으로 있고요. 네. 뭐 빌 게이츠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야. 파차마라는 회사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이런 데가 다 이미 고객으로 가 있는. 그러니까 저 숲에서 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계산해주고 탄소 배출권 자체가 돈이 되기도 하는데 그걸 또 계산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비즈니스들이 많네요. 이게 또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게는 네.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숲과 관련된 데이터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좀 관리하기 어려운 또는 외진 지역들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을 해주고요. 이런 쪽은 뭐 좀 식물을 심는 게 좋겠다, 아니면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고, 혹시나 생기는 불법 벌목이나 그 산사태로 인해서 좀 나무가 없어지는 그 유실 같은 경우도 빠르게 감지를 해서 제한을 하는 이런 관리 기능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혹시 이게 다 우리 해외 사례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뭐 투자 규모도 뭐 상당하고 천문학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친환경 이런 스타트업들 얘기 들어볼 만한 데 없을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정말 초기인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그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막대한 인프라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큰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하기 어렵다 보니 좀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는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ESG 분석을 해주는 그 소위 소프트웨어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실 저희도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데모데이라고 하는 행사들을 많이 다니다 보면 네. 이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다 보면 하는데, 거기에 초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얼마나 잘 ESG를 실천하고 있는지, 또는 그 탄소 회계라고 부르는데, 탄소 회계. 네,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이것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솔루션을 주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커머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품을 가져오는 물류도 필요하고 상품을 저장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다시 판매하려면은 이게 또 다른 물류를 가지고서 이제 고객에게 가잖아요. 네. 이제 이런 물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느냐까지도 분석을 해서, 네, 전체의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나오는 탄소들, 그리고 이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효율하면 좋을지에 대한 분석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야, 우리가 그 재무 관리, 정부 관리하는 시스템 솔루션 쓰듯이 탄소 회계만 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도 생겨나고 있는. 물론 이제 갈 길이 멉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일 수도 있겠고, 기술적으로 남아 있는 것도 굉장히 이제 숙제가 많을 거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도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이게 실제로 산업에 얼마나 잘 적용되느냐,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큰 허들인 거, 그러니까 그 관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후테크 상당수가 아직은 뭐 기술 검증을 해나가는 단계, 또는 그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규모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일단 뭐 성능이나 비용적인 관점에서 모두 입증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아직까지는 기후테크 분야가 정부의 어떤 프리미엄 정책들에 좀 많이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그린테크에 대한 지원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10년, 20년 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많이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정책 지원이 없어도 자립할 수 있는 산업이냐에 대한 좀 숙제는 있긴 합니다. 아하. 기후테크 투자는 최근에 좀 상황이 어떤가요? 앞에서는 좀 그래도 이쪽으로 돈은 좀 몰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꾸준한지 좀 주는지 어때요? 작년까지는 엄청난 성장세였는데, 예. 올해 1분기 그 투자 집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7조 정도가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게 사실 직전 분기에 대비했을 때는 한 30% 정도 하락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워낙 주목받는 영역이다 보니까 뭐 산업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VC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곳들이 이런 친환경, 탄소, 그리고 그린테크에는 관심도를 아직 가지고 있어서 네. 뭐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할 거다라는 걸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하,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먼 길이기는 한데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오늘 뭐 내용이 약간 어렵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2040년 되면은 핵융합이 되는지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오늘 가우스벤처스의 조가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최근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 등으로 국내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행정지도에 나섰습니다.
올해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연평균 지출액이 작년 대비 23%에서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1조 원 클럽에 새로 진입한 국내 상장 중견기업이 2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IT,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철강, 금속, 비금속 업종이 매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80.71달러의 거래를 마감해 4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오늘 비가 좀 오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김한수님께서 부산 시내 운행을 하는 버스 기사입니다. 승객들과 함께 성공 예감을 청취합니다. 2시간 동안 회차로 가서 돌아오게 됩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승객 여러분들 뭐 잘 안 들리시면은 기사님한테 볼륨 좀 높여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오늘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방송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질문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희가 이거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그렇죠? 체크하고 있죠? 네, 아주 눈 크게 뜨고 체크하겠습니다. 예. 오늘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 애프터 서비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자, 우선 질문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네. 저희가 창업 트렌드 시간에 소개한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이 방송 들으시고 청취자 김성현 님이 문자 보내셨어요. 3월로 마감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네. 요 보니까 그 신청서를 내고 그 심사하는 과정도 있고 일종의 프레젠테이션, PT 과정도 있더라고요. 네. 뭐 해외 진출하는 기업까지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니까 최대 1억 원까지도 지원 가능하다 하고요. 오늘까지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1974번님이 보내셨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중에 어떤 것이 더 경제에 충격이 큰가요?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굳이 네.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정말 모든 경제학자들도 다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택할 겁니다. 왜 놀라세요? 저는 디플레이션인 줄 알았어요. 디플레이션은 네. 쉽게 말하면 오늘보다 내일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모레가 내일보다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건 내가 지금 10,000원에 팔고 있는 걸 내년에는 9,000원, 그 후년에는 8,000원에 팔아야 된다라는 떨어지니까,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장이 거꾸로 가는 거죠. 희망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뭐 굳이 뭐 일본에 잃어버린 뭐 20, 30년 이거 얘기할 것까지도 없을 테고요. 네.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이제 많이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물가가 많이 올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네. 물론 인플레이션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좋은 걸 이야기하자면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한 2% 정도로만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면 네. 이건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는 거니까 10,000원에 팔던 걸 내후년에 그러니까, 1,200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여서 좋은데 문제는 지금처럼 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나타나면 네. 소비자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지갑을 닫게 되겠죠. 그렇죠. 소비가 줄면 기업들의 생산이 줄고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줄고 네, 또 줄줄이. 소비가 줄고 네. 이 악순환에 갈 수 있어서 그래서 뭐든지 적정한 게 낫다. 그렇죠. 굳이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디플레보다는 인플레이션. 그래도 인플레가 낫다. 예, 그렇군요.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청취자 장현희 님이 보내셨습니다. 유가의 미국의 힘이 약해졌고 중국의 위안화 결제도 늘었다는데 그럼 앞으로 중국의 힘 커질까요? 커지고 있죠. 이게 체감이 되는 게 뭐냐면 네. 그 나라의 힘, 한 나라의 힘은 그 나라의 화폐, 그 나라의 통화를 보면 됩니다. 네. 중국의 힘이 강해진다라는 건 이제 위안화를 보면 되는데 네. 전 세계에서 뭐 무역이라든지 어떤 결제를 할 때 위안화를 쓰는 비중이 지난해 3%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미미해 보이죠. 네. 근데 이게 계속해서 1%에서 2%에서 3%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달러의 비중은 줄고 있고 유로화도 비중이 줄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결제 비중으로 따지면 여러 통화 가운데 위안화가 4위까지 올라왔다고요. 네. 일본의 엔화를 밀어내고 위안화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1대1로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있는 실크로드인데 이런데 위안화를 쓰도록 중국이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어서 청취자 이말숙 님이 보내셨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채권으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채권 무제한으로 발행이 되는 걸까요? 무제한으로 빚을 낼 수 있다면 그건 또 좋은 게 아니겠죠. 네. 또 한국전력은 공기업이기도 하고 아예 법이 따로 있어요. 한국전력공사법이라고 법이 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전법. 한국전력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 한도를 법으로 명기해 놓거든요. 네. 근데 그게 원래는 자본금하고 적립금, 그러니까 회사 설립할 때 있던 돈하고 쌓아서, 그러니까 벌어서 쌓아둔 돈, 그것보다 2배까지만 채권을 발행하도록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작년 말에 국회에서 이거를 5배까지 발행해도 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못 올리니까 네. 올리지 못하게 해놓고 빚으로 연명하도록 해놓은 거라서 결코 건강한 방식은 아닌 거죠. 네. 한국전력의 지금 부채 비율이 490%를 넘었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2조 원. 올해도 10조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은 병광성 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고 또 수익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요. 그 현행 저작권법을 보면 이 사람이 만든 결과물만 저작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AI가 만든 창작물을 뭐 유료화하고 또 기업이 그 이익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또 수익 분배에 대한 좀 합의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AI는 이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만큼 활용된 정보에 대한 출처를 밝히기도 사실 모호합니다. 그래서 AI가 학습하는 저작물의 허용 정도의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혜정 님의 질문. 네네. 네. 네,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가 이름을 바꾸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하. 사실 이름을 바꾸는 거랑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는 그 여부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름을 만약에 자주 바꾼다면 그거는 조금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트라고 하는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시면은 회사 이름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 회사가 그동안 사명을 몇 번이나 바꿨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네. 대표로 6508번님 커피 쿠폰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팁 좀 알려주시죠. 커피 쿠폰 받는 방법. 일단은 6508님은 당첨. 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받는 예. 겁니다. 네. 이렇게 받는 거고요. 네. 그 팁을 드리자면은 저희 이제 사람인지라 그냥 뭐 반도체, 인플레이션 요것만 보내주시는 것보다는 네. 하나의 사연, 하나의 뭐 아니면 뭐 재미있는 오답 이런 것도 보내주셔야 눈에 띄게 되죠. 그렇죠. 양념을 좀 예, 쳐주셔야지. 저희가 해서 많이 체크를 해서 여러분께 커피 쿠폰 하나라도 더 챙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예감 2시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일도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